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 PD입니다. 네, 오늘은 시사 플러스 책 벌써 저희가 6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재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일 이야기하는 재민입니다. 네, 아니, 들어보시고 저한테 시사평론가가 빼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여기 왜 쑥스러워하세요? 뭐 그러게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네. 평론가라고 하기 좀 쑥스럽고 그냥 같이 세상 돌아가는 일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앞에 계셔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그 뭐지 TV 조선 이런데 이제 들어보면 네네. 평론가라고 보기 좀 그렇죠. 좀 보기 어려우신 분들도 다 그런 딱 그 자막 타이틀 달고 나오시거든요. 그게 싫어서. 그래요? 약간 이걸로 제가 격려해서 막 이렇게 군부를 지피려고 그랬는데 그게 싫어서. 실패했네요. 저도 뭐 네. 제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 이야기하는 사람 네. 정도로 같이 이야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6번째 시간인데 그러네요. 네. 혹시 주변에 좀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의 네. 그런 코멘트나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 없어요? 이게 첫 회에 나가고 똑같은 질문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전히 그 고정층은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친구들 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좋은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 네. 그분들은 그냥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잘해라. 그렇구나.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우정에 깃든 표현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좀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날씨도 덥고 그래갖고. 네, 이제 선선해지니까 네, 자존감 한번 또 끌어올리시죠. 쭉 한번 끌어올리고 저희가 잠깐 이제 방송하기 전에 다음 주제 우리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주제를 좀 해보자 했는데 글쎄요. 다음 방송쯤에는 자존감이 한번 쭉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해봅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게 시사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좀 무거운 주제를 할 때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기총 저희 그렇죠. 약간 거의 전공에 가까운 네. 내용을 했더니 사람 주변에서도 그게, 니네 왜 이렇게 신났냐. 그게 이렇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둘이서 네. 책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권정생 선생님께 너무 좋은 그러니까요. 책인데 네. 네, 꼭 읽어보십시오. 이 자리를 빗들어 네. 물론 고인이시지만 네. 선생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또 사과를 또 드리고요. 경의를 드립니다. 네.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 한기총과 묶이실 분이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묶어갖고 네. 죄송하기도 하지만 더 큰 대비를 하고 싶었던 그런 저희의 어떤 선택이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입이 또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이게 또 잘 대비 효과가 오히려 안 난 건 아닐까.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좀 이렇게 우군들이 계시네요. 저는 지금 이 방송 제가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지금 120회까지 업로드가 됐는데 주변에 이야기가 안 해요. 약간 저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나 봐요. 그래서 네. 하지만 고정층이 또 계시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네. 대화 그 북토크 때 그렇죠. 확인했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제 반대 입장이어도 저한테 말 걸기가 네,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제 6번째 시간 시사 플러스 책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좀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거와 관련해 책을 찾아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대로 책이 나와서 조금 지난 이슈이긴 하지만 이 이슈를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오늘 다룰 책은 정우성 님이 쓰신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정우성이 만난 난민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고 이제 이어서 조금 이제 한국 사회를 한번 뒤흔들었다가 조금 이제 지나간 이슈 같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난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난민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방금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래 주제를 늘 생각하고 주제가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어떤 책을 할까 이런 식으로 보통 갔지만 그렇죠. 네, 또 이번만큼은 약간 접근
어떤 패러다임이 좀 약간 달랐죠. 네, 반대로 좀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약간 그럴 만한 네. 충분히 또 활동도 워낙 왕성하게 하시고 그쵸.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사실 연예인들이 이런 책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혹은 뭐 그냥 에세이라 할지라도.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딱 책이 나오면 뭐 사실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쵸. 어떤 연예인들이 네. 이렇게 쓴 책을 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워낙 활동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책은 나왔을 때도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네. 안 받았던 것 같고 또 정우성 또 배우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또 난민 이야기를 네. 또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난민에 대해서 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모르신다기보다는 네, 잘 잘 아시겠지만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뭐 그쵸. 모르실 수는 없죠. 네. 그래도 좀 정확하게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난민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어떻게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유엔이 정한 난민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항상 무슨 조약이나 법률이나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난민 협약 1조에 따르면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시면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네, 길죠. 뭐 또는 또 반복되고. 근데 정리하자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5가지. 네,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자신이 속한 국적국으로부터 박해가 있어야 하고 박해 때문에 자기가 속한 국적국의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유엔이 정한 것이죠.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정치적 의견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제주 난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주 난민의 경우는 요 경우에 어떻게 해당이 되었고 해당이 안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난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네. 네. 근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굉장히 예전부터 그렇죠.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어디 중세 뭐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존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좀 저희가 또 공식적으로 좀 네. 이 난민에 대해서 좀 역사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엔 난민 협약이란 것이 네. 1951년도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난민에 대한 어떤 정의와 이 난민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협약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1951년에 정확한 명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인데요. 그걸 줄여서 그냥 이제 난민 협약이라 부르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이런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민 협약에 보면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 난민이 된 사람들에 대한 그 대우를 논하는 문서거든요. 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동구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서구권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이 서구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의 성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체제 경쟁의 어떤 선전도구. 동구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그 체제야라는 걸 선전하기 위한 성격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묘하네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꼭 그 1951년 이전의 사건 때문에만 난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꼭 유럽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난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계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1967년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건 앞에는 협약이었죠. 그래서 난민 협약이라 부른다면
1967년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줄여서 이건 난민 의정서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이 문구를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난민을 어떻게 대응하고, 난민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난민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담으로 협약과 의정서의 좀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어떤 법률적인 그것을 이제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약이 좀 여러 다자 간에 맺어질 경우에는 그걸 협약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의정서는 그 협약의 약간 부수적인 문서들, 부수적인 협약들, 이런 것들을 더 정리한 걸 의정서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51년에 난민 협약이 먼저 맺어졌는데 어떤 한계, 지역적인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1967년에 난민 의정서라는 걸 새로 정해서 난민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좀 난민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이 좀 오래된 기준밖에 없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 2006년 말 기준으로 이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한 국가가 141개 국가 정도가 이제 있고요. 한국은 1992년 12월에 이 협약하고 난민 의정서에 가입하고 효력을 우리도 이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과 의정서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거의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맹점은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다시피 난민 늘 있었고 사실은 난민에게 관대한 역사는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난민에게 관대한 역사는 거의 없었다, 전무했다라고 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난민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1992년에 가입을 했네요. 네네. 네. 한 20 몇 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20한 5, 6, 7년. 네. 네. 그런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난민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는 한참 지나서 2001년에서야 난민을 처음으로 10년 정도 받아들이게 지나서야.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난민에게 관대한 역사가 참 없다. 그런 걸 또 엿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이따가 또 저희 또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는 당연히 이 난민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하겠죠. 네. 구체적으로 좀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래프로 있어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이제 녹음 기준 어제 들어가 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는 난민이 2천만 명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2,011만 7,541명, 네, 1명까지 이렇게 카운트를 할 정도로 아무튼 2천만이 넘는 숫자의 난민이 어마어마하네요.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순수한 난민만 이런 거고, 거기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상 난민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또 국내에서 이렇게 박해 때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국내 실향민들 또는 망명 신청자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치면 7천만 명이 넘는 숫자까지. 예. 우리나라 인구를 훌쩍 뛰어넘네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분들이 이 한반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분들이 세계에서 난민으로 또는 난민과 같은 상황으로 사실상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접하는 난민 국가는 이제 시리아인데. 그렇죠. 네. 네. 시리아가 뭐 가장 숫자가 많을까요? 네,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 그 내전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또 이라크 난민들, 또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뭐 적은 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2018년 기준에는 새로운 그 쿼터가 좀 생겼는데, 베네수엘라 분들이 이제 해외로 좀 탈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없었는데 2018년 그래프에는 베네수엘라 그 탈출민들에 대한 그 쿼터도 굉장히 큰 숫자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많은 수 난민은 시리아, 뭐 그리고 이라크, 팔레스타인 뭐 이런 분들이 제일 많고, 또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로힝야족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이분들도 난민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수
한국에 뭐 잘 사는 곳들 빼놓고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네, 뒤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난민을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제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이제 1992년에 이제 가입을 했고 네. 또 이제 부연해 주시기로는 2001년에 돼서야 첫 난민 인정 네. 사례가 이제 생겼다. 뭐 네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사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1992년 12월에 난민협약하고 난민의정서에 가입을 했고요. 또 대한민국은 2013년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난민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방적인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난민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2013년 말까지 기준으로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이 6,643명이시거든요. 꽤 많네요. 네, 꽤 있으신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난민주의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 뭐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해 있고 심지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난민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고 또 사실상 난민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뭐 아까 자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느냐라고 하지만 그 처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 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2월에서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인정한 분이 계세요. 그 아프리카 출신의 A씨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국에서 그 반정부 단체 조직원이었다는 혐의 때문에 구금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97년도에 한국으로 탈출해서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주 노동자로 생활하시다가 주변의 도움에 따라서 2000년에 난민 신청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2001년 2월에 난민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한국의 첫 이제 난민 인정 사례가 나왔다라고 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몇 년 전인가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에 대한 어떤 추적 기사가 있었는데 현재 한국에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난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제 약혼녀는 이탈리아로 탈출했는데 난민 인정을 받으면 가족을 초청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하려고 했으나 이때가 좀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거나 이제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해외로 다시 나가서 한국에 살기 어려워서 해외로 나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사실 좀 어렵고 그렇죠. 네, 혜택도 크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살기가 어려워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한국에서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사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사실상 처우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사는 국가이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 난민을 꾸준히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난민들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 책의 마지막에 좀 이렇게 추천의 글 같이 써주신 분 홍세화 씨. 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다. 맞죠? 네, 90년대에 그 어떤 한국 지식인 사회의 대단한 베스트셀러였죠. 이분이 이제 대학교 때 운동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역 회사에 취직해서 프랑스로 출장을 간 사이에 이 고관 사건에 연계가 돼갖고 이제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구금되고 잡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해갖고 망명자로 한 20년간 사셨죠. 이때 제가 들었던 여담으로 프랑스 그 망명 당국에서 아니 이 정도 얘기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홍세화 씨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잡아가니까 그래서 망명 신청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택시 운전도 하시고 가이드도 하시고 또 이때는 또 인터넷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유럽 소식을 한국에 전하는 소식통 역할도 하시고 맞아요. 그러셨죠. 그러면서 좀 이제 유명해진 분이죠. 홍세화 씨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10주기셨는데 고 김대중 네, 대통령도 미국에 사실은 이제 정치적 박해 때문에 망명해 가셨던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이 두 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우리가 전에 다룰 때 이제 용어를 좀 바꿨었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하시는 분들 또는 성서수자인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난민으로 계세요. 그래서 2016년 현재 243명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로 계시는 거죠. 네. 뭐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 생각보다는 좀 많네요. 많죠. 네. 그렇군요. 잘 아시겠지만 성소수자분들도 병역 거부를 하신 분들 뭐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일단 구금되고 네. 뭐 이럴 위협이 있고 또 성소수자이면서 또 군대에 가거나 이런 경우에 군 내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군대에서 또 구금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셔서 망명 신청하시고 난민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되시는 사례들이 세 자릿수라는 거가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이제는 유명한 분인데 내 이름은 욤비라고 이제 그 욤비 토나 씨가 네. 이제 콩고의 왕족이기도 하면서 네네. 되게 그 뭐죠 고위 정보직 그 수행하다가 이제 위기를 느껴서 먼저 탈출하셔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셔가지고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 나라에서 난민 인정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죠. 네. 또 그러기까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찾아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역시 이분도 뭐 여러 가지 갖은 노동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한국인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그쵸. 사례들이 이제 이분도 쭉 적어놓고 이제 다행히 이분은 좀 그래도 좀 잘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광주대학교인가요? 거기서 이제 교수로 있으시거든요. 네.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네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난민 인정에 좀 보수적이에요. 네. 네. 난민 인정을 잘 안 해주는지 그렇죠. 뭐 뒤이어서 저희가 또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사실 난민 하면 우리나라는 좀 되게 먼 얘기 같은 게 좀 그쵸. 크잖아요. 네. 사실상 섬나라라고 볼 수 있는 외교적으로, 지리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국경을 통과하는 이런 경험이 그렇게 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비행기로 이렇게 날아가서 하는 거 말고 네. 육로로 이렇게 육로로에서. 국경을 건너는 이런 것도 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죠 벌써. 이제 이 난민 사태가 이제 저희에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난민 신청자가 2013년까지 6천여 명 됐다라는 거는 매해 이거를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매 적지 않은 숫자가 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해왔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게 이제 2018년 상반기에 있었던 제주 난민 사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 2018년 상반기에 예멘에서 내전에 따라서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난민 신청을 대거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크게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인 거죠. 이분들이 그 내전에 일어나면 사실 이제 징집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나 이제 남자들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피신을 갔다가 말레이시아에 한 90일 정도는 머물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체류 기간이 다 끝나니까 또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로 가보자라고 하게 됐던 거죠. 왜 하필이면 제주도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이 92년도에 난민협약의정서에 가입을 했고 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도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 굉장히 난민에 대해서 개방적인가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왜 그 중에서도 제주도냐? 제주도가 그 한 달 정도는
관광 때문에 비자 없이도 제주도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추방당할 위험은 별로 없겠지라고 해서 이 예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대거 제주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거 이렇게 당하는 것이 주목받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된 게 처음이니까 국내 여론이 굉장히 들끓게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국제적인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좀 보수적인 마음으로서는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사람들 대거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그 청와대 청원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의 뭐 몇십만이 그랬죠.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여론이 뜨거워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출입국 본부가 예멘을 그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에서 제외를 시켜 버렸어요. 더 들어올까봐. 그리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주도 바깥으로 일단 나갈 수 없게 하는 출도 제한 조치까지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한 숫자는 484명이 난민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은 이 중에서 난민 지위를 결국 부여받은 사람은 484명 중에 2명입니다. 아, 이게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작년엔가 아마 이랬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거는 이제 그때부터 뭐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지위를 인정받는 거니까 요 수치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걸 받아서 있게 돼요. 그래서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것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그래서 강제 추방할 경우에는 실제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머물게는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를 했을 경우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있어라라는 거거든요. 다만 취업을 시도할 수는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이 출도 제한 조치도 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다 제주도를 떠나서 지금 그 육지에 곳곳에 이제 들어와서 각자 도생하고 계신 상황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난민 신청을 대거 했지만 결국에 두 명밖에는 인정을 못 받았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난민 협약에 따른 5가지 이유가 있었죠. 네.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라거나 아니면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 때였는데 여기에 내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전만큼 그러니까요. 정말 이 상황이 심각한 게 없을 텐데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 그냥 인도적 체류 허가만 받아서 지금 아마 각자 다 흩어져서 각자 삶을 좀 이렇게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왜 이렇게 난민 문제에 대해서 들끓었느냐? 난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크게 퍼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그래야죠. 있다 싶습니다. 그때 퍼졌던 그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난민 한 사람당 138만 원을 준다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떤 억울한 마음을 팍 때린 거죠. 138만 원? 지금 제 수중에 138만 원이 약간 이런 억울한 마음. 그래서 아니 나도 없는데 나라가 나도 안 챙겨주는데 무슨 난민을 챙겨줘? 라고 했는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민 인정 굉장히 어렵다. 개방적 체계를 갖고 있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난민 인정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484명 중에 2명밖에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 금액도 138만 원이 아니라 인정받아도 1인당 43만 2,9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죠. 난민 인정 2분 받았으니까 이 2분을 합쳐도 9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때는 뭐 500여 명 되는 사람들한테 100여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이거 뭐냐 이랬던 건데 가짜 뉴스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숙소도 제공해주고 취업도 알선해준다더라. 당연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고 난민 지원 시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용할 경우에 앞서서 얘기했던 그 난민으로 인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43만 2,900원이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월 21만 6,450원을 내야 거기서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 못 받은 분들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때 제주도에서 이 예멘 난민분들이 대거로 단체로 노숙을 하는 것들도 많이 목격이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좀 사실은 혼란스러운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이제 단체로 노숙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저 사람들 중에 대부분 가짜 난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짜 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그냥 법무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판단해갖고 2명밖에 난민지위를 안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뭐 이것도 가짜였어. 저들 중에 이제 뭐 테러리스트도 있을 거고 그럴 거다. 그런 얘기 엄청 돌았죠. 네. 네. 근데 근거 없는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 체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엄격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였다고 하면 아마 적발을 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법무부의 판단이지 누구와 누구를 가짜다, 난민이다,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악의적인 그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그 저 사람들 받아들이면 다 성범죄 일으킬 거다라고 했어요. 그 2016년인가 독일 쾰른에서 난민들이 축제 때 좀 성범죄를 일으킨 게 있어갖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파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무작정적으로 저 사람들 들어오면 성범죄가 증가할 거다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억측이고, 뭐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적 상황이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성범죄를 얘기할 만한 상황인가, 대한민국 자체가. 네. 네. 그런 얘기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횡행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좀 많이 커졌던 것 같고,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민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리가 처음엔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난민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움직임, 난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좀 반대급부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좀 약간 소강 상태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또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난민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국제적인 기준으로도 어떤 윤리적으로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쵸.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아, 여담으로 이 얘기를 한번 더 드릴까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챙겨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있는데,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그 법 체계에서는 그 한반도 이북에 계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그냥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이탈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분들이지, 그래서 이분들은 또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른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분들은 좀 보호받고 있다, 이런 여담도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걱정 안 하다가 안 하시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저의 편견이겠죠. 합리적 편견이다. 참 안타깝고 좀, 네. 좀 씁쓸하고 그러네요. 네. 네. 아니 거의 500명 가까운 숫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2명치가 부여됐는데, 네. 이거 뭐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을 쳐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참 네. 속상하고, 네. 자,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 90만 원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휴, 참. 자,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92년도에 난민협약,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뭐 그냥 어디 자랑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왜 가입했나요? 그러니까 가입했으니까 책임을 다 해야 하고요. 저는 또 이런 주장도 좀 드리고 싶은 게, 국제사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요즘 뭐 국제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리이겠죠.
근데 실리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명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분도 절대 무시 못하는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그 태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싶고 또 특히나 요즘 우리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한다면 그게 맞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책임들도 다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의 발언권이나 국제적인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난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우하고 있는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인도적인 차원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도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코 불리하기만 한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 그리고 막 유럽처럼 몇천 명씩 들어오시지도 그쵸. 않잖아요, 네네. 사실. 네. 네. 이렇게 좀 오시기도 힘들어 우리나라는. 만약에 조금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갖게 된다면 더 들어오실 수 네. 있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국제적인 어려움 상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국력은 있는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은 이제 국제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할 만한 자격과 어떤 역량이 있는 국가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저희가 이미 이런 일들을 해와갖고 국제사회에서 좀 신망이 높은 국가였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이 국제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난민 문제를 너무 한편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다각도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가짜 뉴스는 사실 말 그대로 그냥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취급할 필요조차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가짜 뉴스가 그런데 횡행할까? 저는 생각해 보면 제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거를 사실 저도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 삶이 고달프다면 분풀이 대상을 찾지 말고 왜 내 삶이 고달픈지 진짜 이유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돼서 그래. 계속 읽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핵심에 참여해서 왜 내 권력이 창출되지 못하지? 좀 이런 정확한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언제야 이게? 언제 했죠? 거의 1월 뭐 그쵸. 네. 거의 이제 지금 반년이 2월, 넘었는데 네. 상황이 똑같아요. 네. 갑자기 언급하고 싶었어요. 네. 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한번 AS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조만간 한 번 더 왁자지껄할 것 같은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네. AS 한번 하시죠. 네. 네. 한번 내년에 기회를 또 총선이니까. 네,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저도 참 동감이 되는 게 지금 요즘 우리가 뭐 일본과 그런 어떤 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총성 없는 분쟁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전쟁을 지금 벌이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쟁 속에서 이 뭐랄까 이 어떤 국력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국력은 단순히 이렇게 뭐 어떤 뭐 과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책임을 마땅히 국제적으로 그 어떤 협약 속 난민 협약 같은 이런 국제적인 책임을 또 오롯이 잘 졌을 때 정말 그 국격이 또 진짜 올라가는 그렇죠. 거 아닌가. 네. 좀 요즘 들어 그런 그러니까 방금 해주신 그런 이야기가 더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맨날 일본만 욕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 또 마땅히 또 하는 모습을 보여야 좋은 나라로 가는 어떤 과정. 순간순간 이게 뇌가 정지하네요. 날씨도 이제 좀 선선해지는데 네. 요즘.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그럼 이제 난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돌아봤다면 오늘 저희의 이 주제를 끌어내신 분의 이 책, 네. 네, 정우성 배우님의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이거 뭐 어지간한 작가가 아니고서는
표지 절반을 자기 얼굴로 채울 그렇죠. 수가 네. 없는데 납득이 갑니다. 근데 네, 납득이 갑니다. 네. 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전면에 계신 걸 보면서 아 책을 판매하겠다라는 강력한 마케팅이구나. 근데 가장 좋은 마케팅 기법을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네. 정우성님의 이 조난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책의 홍보죠. 네. 근데 이 형님 정말 멋진 형님이라 네. 인정할 네, 수밖에 인정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혹시 그 정우성 배우님의 이분을 가장 처음 봤던 거 생각나세요? 작품이나 뭐 이런 거? 뭐 제일 유명한 건 저도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비트.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분들 비트가 뭐야? 저 아저씨들 뭐야? 뭐 이랬어요. 뭐래? 네, 그런 영화가 있었답니다. 네,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네. 다들 이제 그 장면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근데 뭐, 그때는 뭐 아주 젊고 약간 완전 신인 연기자였기 네. 때문에. 그러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세월을 잘 보내고 있는 배우이신 것 같고 또 배우 이전에 저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생각이 이 책을 보고 또 최근에 뭐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짤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예전에 무릎팍도사라는 그 토크쇼에 나왔던 짤을 봤는데 뭐랄까 스스로 이제 배우 많이 공부를 안 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쓰는 어휘도 굉장히 고급지고요. 또 삶의 태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진중해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이 책에서도 이제 자기 배우로서의 어떤 뭐 악플이랄까 이런 건 좀 있었지만 최근에 이 난민 때문에 수많은 악플을 받은 건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그 배우 이상의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 분이고 그 매력이 아주 담백하게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이라서 아주 또 쉽게 읽히고 쉽게 재밌게 의미 있게 아주 잘 읽었고 또 사람 정우성과 그 사람 정우성이 본 난민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제목처럼 엿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하고 네. 드라마 매니아로서 네네네. 이 배우로서 정우성 씨에 대해서도 조금 살짝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저희 비트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정우성 배우는 정말 이제 어릴 때고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때도.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긴데 뭐지? 약간 연기가 이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력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제 늘고 그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쭉 이분도 이제 그 자신의 연기와 이런 성장이 있긴 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분이 고르는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저는 좀 다르게 봤냐면 감시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감시자들. 예, 네. 설경구 네. 배우랑 한효주 씨가 이렇게 한효주 배우가 이렇게 나왔던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모르겠어요. 그 전에 어땠는지 제가 잘 이런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도 처음으로 악역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잘생긴 분이 악역을 하니까 얼마나 그쵸. 이렇게 검은 거 막 입고 이렇게 쫙 뼈 있고 네. 멋있잖아요. 네. 근데 좀 그게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 주인공들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주연급 배우가 하는 그런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때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도부터는 이 정우성 배우가 작품을 굉장히 쉽게 탁탁탁 고르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조연급이어도 완전 톱 주연이 아니어도 그냥 뭐랄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연급 배우들의 망설임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필모를 쌓아가는 걸 보면서 뭔가 이분의 내면이 점점 더 뭔가 좀 여유가 생긴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배우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들게 했고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난민 이제 유엔 난민기구 네. 에 이제 그 대사로 친선 대사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활동하시기 딱 시작한 것도 한 2014년 정도더라고요. 대충 시기가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로서 성공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 받은 성공을 네. 돌려줄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늘 생각하다가 유엔 난민기구 쪽에서 이제 아마 컨택이 왔던 모양이죠. 네. 네. 왜 자기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한국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의 명예사절이 됐다가 후에 이제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또 이렇게 국제적인 기구에서 직책으로 임명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으셨고, 저도 이 책과 또 이 책에 있는 사진들 어쨌든 또 이제 친선대사의 역할은 난민의 상황을 잘 알려야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활동 모습을 또 홍보할 수밖에 없는데 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굳이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랄까 이런 걸 참 선용한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제주 난민 사태 때문에 자기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악플 받아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치 않고 하나하나 읽어보고 네.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생각하는 활동들을 꿋꿋이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 상찬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 대단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정도의 배우가 이런 정도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 사실 네. 이게 뭐랄까요, 조금 그 위선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너무 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가는데. 근데 정우성 씨는 전혀 그런 선을 넘지 않고 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들을 정말 최대치로 끌어 쓰시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전 되게 인상적이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선을 넘지 않고 그 선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런 느낌. 그러네요. 네. 네. 점점 확장시키는. 네. 잘 보았고요. 너무 좋게 읽어서. 예. 네. 그리고 글도 되게 담백하게 잘 쓰세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내용을 정말 써야 할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명예직처럼 그냥 할 때 하고 그냥 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이 네. 난민에 대한 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왜 본인이 이제 난민 인권 활동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요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담담하게 자기가 어떻게 임명이 됐고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받고 그걸 하게 됐고 거기에서 본 것이 어떤 거고 느낀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또 난민 캠프에 방문해서 또 본 것이 무엇이고 느낀 게 이것이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너무 쉽게 이 책의 제목처럼 그냥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도 봐줬음 하는 그 마음, 정말 난민의 상황을 잘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쉽고 담백하게 쓴 책이어서 네, 난민에 대해서 각자 여러 가지 마음들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마음들 다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난민 이야기에 한번 보고 싶고 하신다면 이 책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네. 또 본인 어린 시절로도 굉장히 담담하게 그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판자촌 이야기 네. 또 해주시고 그런 데서 오는 좀 뭐랄까 진정성 네.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정우성 씨가 가장 또 뭐 책 제목도 그렇지만 가장 크게 던지는 화두는 그거잖아요. 당신들도 직접 만나봤다면 경험했다면 그들을 과연 그렇게 가짜뉴스를 쉽게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네. 그런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딱 그 이 책을 보면서 떠올려진 거는 작년에 저도 이제 저희 직제가 일하는 곳에서 제주도를 방문해서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뭐랄까 계획된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게 좀 잘 진행이 돼가지고 예멘 난민분들을 직접 만나뵀던 적이 있었어요. 네. 한 4분 정도를 만나뵀는데 진짜로 그냥 학생 그냥 뭐 전문직에 계셨던 분 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좀 그때 생각이 좀 이렇게 저도 나더라고요. 네. 그냥 난민 어떤 하나의 어떤 주제 어떤 뉴스 이렇게 늘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그분들을 저도 만나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의 정말 생생한 이야기, 자기 그쵸. 경험했던 거, 네. 다 이분들도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빨리 고향을 가고 싶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난민들이 더 편한 곳으로 가 있을 수 있지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음. 그 자기 고향 바로 옆에 있는 난민 캠프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도 거기 머무는 모습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바라겠어요. 뭐 여기 와서 난민 신청해갖고 가짜 뉴스처럼 월 138만 원 받는 걸 바라겠어요. 그게 아닐 거고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저는 이 책에서 어떤 그 소녀가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유품 하나가 운전면허죠. 그걸 이제 정우성 씨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슬퍼하다가 그런데 평생 슬프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우성 씨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근데 저도 그 장면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걸 직접 들은 사람은 거기서 할 말이 없고 그거를 글로 본 저는 그 문장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분들이 좀 이렇게 아무튼 이런 걸 좀 알리고자 하는 책이었던 것 같고, 요 구절을 한 구절만 제가 좀 읽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네. 소개해 주시죠. 그 결국 이 책의 이 궁극적인 부분이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난민을 도와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아니 그렇게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도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분들에겐 그분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응원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삶에 여유가 있다면, 시선을 잠시 바깥으로 돌려 볼 수 있다면 세상에 이런 문제도 있으니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자기가 친선대사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언젠가 왜 난민을 도와야 하죠? 라는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난민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 그게 친선대사로서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다. 그런 목표 아래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책도 쓰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그냥 책 한 권으로서 좋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책은 또 이렇게 만약에 다 못 읽으셔도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 네, 이걸 사시는 것만으로 네. 되게 좋은 어떤 책 구매 행위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좋은 책들은 널리 좀 네. 이렇게 퍼졌으면. 네. 또 당연히 또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책의 이제는 또 전액 유엔 난민기구에 기부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네. 이런 뜻에 또 뭐 나는 잘 몰라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이런 책 한 권 사시는 것만으로도 네. 되게 좋은 그리고- 기부 행위가 되네요. 네. 그리고 기왕 사셨다면 한번 네. 정말 금방 읽을 수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사진도 많고 또 뭔가 진도가 쭉쭉 나가는 기분이 들죠. 네. 내가 이런 독서가였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사서서 좀 잘 읽어봐 주시고 난민 문제가 이런 거구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개론서 역할도 되게 네. 로도 되게 좋은 책. 네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글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사실은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 종교를 개종해서 들어온 소년하고 가족 아빠가 있었는데 그 난민 신청을 한 거죠.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그 난민 신청이 뭐 된다 안 된다 하다 결국 됐어요. 근데 이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이란 소년의 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성명서를 쓴 적도 없거니와 본 적도 흔치 않아서 이거를 좀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성명서 좀 작성해 보신 분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너무, 성명서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 너무 훌륭한 성명서였어요. 예. 일단은 훌륭한 성명서는 이제 제 개인의 관점에서는
제목과 첫 부분에서 끝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성명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름은 잊혀지고 사건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란 친구의 난민 인정을 환영하며 상상해봤으면 합니다. 당신이 태아이고 어머니의 국적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한국인일 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지만 시리아인이거나 예멘인, 이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난민에 대해 반대하고 추방하자고 말할까요? 다행히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 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란 친구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우리 학생들 모두 같은 이유로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많은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번 1년의 과정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인 난민 인권운동의 작은 이정표인 탓에 팍팍하고 각박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대한 첫 발자국인 탓에 여전히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희망의 한 사례가 되는 탓에 우리 친구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7만 교사와 수십만 학생의 수장으로서 우리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 수많은 사람을 만나 우리의 사정을 전해주셨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참 성직자가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전향적인 난민 인정 결정을 내린 서울 출입국청 심사관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결정이 출입국청이 난민 감별사가 아니라 난민 인권의 파수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친구가 의지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B중학교 학생회. 사실 이 책에서는 이름하고 뭐 학교 이런 것도 맞아요. 나오는데 일부러 이분들이 이제 왜 B중학교를 네네네, 했을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읽어봤습니다. 네. 이 책에서 결국엔 이 난민들이 갖고 있는 희망 또는 이제 난민을 돕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희망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명서도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읽었고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네, 계속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주 뭉클하네요. 네. 네. 또 이렇게 숨어 있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또 따뜻한 마음씨와 또 굉장히 이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또 중학생들 뭐 이제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친구들의 미래도 더 밝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시사 플러스 책 6번째 시간으로 난민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우성 배우님이 쓰신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 책 가지고 오늘 재민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